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타깃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특정 물건이든 앱이든 만들어서 팔 무언가를 기획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중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한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한국인 중에 인천에 살고 60대인 남성을 대상으로 기획하는 게 조금 더 쉽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한국인이긴 하지만 67세이고 나의 아버지이면 더 이해가 높기 때문에 이 한 사람만 만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더 기획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여기에 본인까지 넣게 되면 말도 안 되게 쉬워지겠죠. 당장 여러분이 뭘 필요한지 아니까요. 이렇게 타깃을 좁힐수록 점점 더 명확해지는 기준 때문에 기획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뻔한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6세에서 7세 사이에 장난감을 판다고 해볼게요. 누가 타깃일까요? 여러분 머릿속엔 당연히 이걸 사용하는 어린이가 떠오르시겠죠. 어린이도 맞고요. 그 외에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도 타깃이 될 수가 있고,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가 타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세 가지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개념은 실사용자와 구매자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장난감을 주로 가지고 노는 건 당연히 어린아이죠. 웹이나 앱 같은 이런 서비스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엔드 유저라고 합니다. 이러한 앱을 성공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엔드 유저를 잘 아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처럼 구매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주요 타깃 구매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요 마케팅 대상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인사관리 시스템 B2B 사업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엔드 유저는 당연히 모든 임직원이겠죠. 그리고 주요 마케팅 대상은 회사 내 인사 담당자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 조건을 추가해보자면 내부 담당자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자체 솔루션이 없는 회사들이 타깃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엔드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주요 마케팅 대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직원들은 인사관리 시스템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사 후에 회사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일반적으로 따르기 때문이죠. 주요 마케팅 대상인 회사 내 인사 담당자 있죠. 이런 분들이 진짜 본인이 수십 수백 명을 관리할 때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고충이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타 서비스들과의 기능 부재가 무엇이고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이러한 페인킬러 기능을 알아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타겟으로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B2B를 예시로 들었지만 B2B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B2C나 C2C, D2C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 타겟 간의 이해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지만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완벽하게 깨닫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앱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타깃을 좁히고 이해하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타깃이 맞지 않으면 초등학생의 부동산 투자 강의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재밌다면서 핑크폰 같은 걸 틀어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깃은 사업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앱을 개선하고 디자인할 때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타깃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기 전에 여러분도 아셨으면 하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일단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피터 틸에 대해 짧게 소개드리면은 페이팔과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이고요. 초기 페이스북의 투자자로도 매우 유명한 분이죠. Formula, as you can tell from the last few speakers, it's always a very, very different story. And I think every moment in the history of business, every moment in the history of technology happens only once. The next Mark Zuckerberg will not be building a social networking site. The next Larry Page will not be building a search engine. The next Bill Gates will not be building an operating system company. If you're copying these people, in some sense, you're not learning from them. And this is why I think there is no science to business. Science starts with the number 2. It starts with things that are repeatable and experimentally verifiable in one way or another. Whereas I think every great company is one of a kind. And 이처럼 누군가를 베끼고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정답이 없다고 한 이유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제로투원에서 다루는 예시 중에 하나는 아마존이죠. 아마존의 사업 초기에는 지금처럼 모든 상품을 판 게 아니라 서적부터 잡고 점점 키워간 것입니다. 이때 본인 주변에 서점이 없거나 온라인으로 특정 서적을 구매하고 싶은 좁은 타깃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롱테일 법칙이 여기에 적용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로 봤을 때는 카카오가 초반에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장악했기 때문에 점점 여러 사업으로 확장해 간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피터 틸은 독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I sort of get at this. I think there are sort of two different reasons this monopoly and competition idea is not understood. One is somewhat intellectual, because the people who have monopolies don't talk about it. They pretend not to have monopolies for reasons that I will leave to your imagination.
And the people who don't have monopolies pretend to have something unique about their business because otherwise nobody would invest or give them any money. And so, and the way you do this is if you have a monopoly like Google, you will pretend that you are in a much, much larger market. So you will never, as Google, talk about the search business and say, we have a 66% share of the search market, and we're much more dominant than Microsoft ever was with the operating system market in the 1990s. You will instead say that we are a technology company, and technology is this vast space where we're competing with Apple on iPhones, and we're competing with Facebook on social, and we're going to build a self-driving cars, and we're competing with all the car companies in Detroit, and there's just competition everywhere. And so it sort of gets obscured by making the market appear to be bigger than it really is. 전 이게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긴 하는데요. 우리가 UX UI 디자이너로서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알기는 어렵지만 이미 독점을 한 회사는 독점이 아닌 척을 한다. 그리고 독점을 누리지 못하는 기업은 비즈니스가 뭔가 독창성이 있는 척을 합니다. 투자를 받기 위함이죠. 이 외에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시청과 제로투원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UX UI 디자인하는 우리는 어떤 타깃을 대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지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는 우리가 UX라고 이해하는 것도 사실 초기에 독점한 서비스들이 있죠. 이 서비스들을 통한 누적된 사용자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적응했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 차량의 바퀴가 3개였다면 아니면 스티브 잡스가 만든 스마트폰이 폴더 모양이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젓가락 대신에 포크를 주로 사용했다면 과거에 독점했던 어떠한 형태나 관행이나 서비스들의 품질이 달랐다면 지금 우리의 UX도 기준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핵심만 설명드리면 초기 타깃은 좁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이나 혹은 신규 사업을 준비 중인 회사라면 이 초기 타깃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깃에 따라서 UI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증권 앱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현재 여기에는 왼쪽에는 카카오페이 증권이고 오른쪽은 미래에셋 증권 이미지입니다. 타깃에 따라 누구는 왼쪽을 선호하고 누구는 오른쪽을 선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 증권이나 토스증권 같이 주린이라고 불리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고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것을 쓰던 분들은 당연히 오른쪽이 UX의 기준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매수가 뭔지 매도가 뭔지 처음에 헷갈려서 실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수년간을 투자한 분들은 그걸로 헷갈릴 일이 크게 없겠죠. 그러나 주식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토스증권이나 카카오페이 증권을 선호하실 텐데요. 여기에는 UX 라이팅까지 매수 매도 대신에 판매와 구매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기존에 수십 년간 써왔던 그 전문 용어조차도 바꾸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트를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왼쪽에는 되게 심플하죠. 이런 차트가 있고 아래 거래량이 있고요. 오른쪽은 매우 복잡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차트의 블린저 밴드부터 이동평균선, 그리고 MACD나 RSI, 윌리엄스 R 같은 여러 보조지표까지 다 추가해서 어떤 시기에 내가 주식을 투자하고 어떤 시기에 팔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복잡하더라도 한눈에 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 1분 1초가 매우 중요한 순간인데 거래할 때 막 불필요한 애니메이션으로 시간을 빼앗는다. 이런다면 저는 방해되는 디자인인 거지 좋은 디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같은 비즈니스 영역이라도 앱의 주요 타겟에 따라서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리고 같은 앱 안에서도 세그먼트에 따라서 유저의 사용 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5개만 적었는데요. 이거 외에도 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5가지만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가운데 보이는 활성 고객은 액티브 유저라고 하죠. 정기적으로 이 앱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를 말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참여 고객이라고 있죠. 인게이지드 유저라고도 하는데요. 앱 방문과 재방문율이 매우 높고 콘텐츠를 생성하고 공유하고 이런 활동을 높게 하는 참여하는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보다 더 높은 충성 고객이 있습니다. 로얄 유저라고도 하는데 장기간 동안에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유저로서 높은 재방문율과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까지 갖고 있는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죠. 주로 이런 분들 덕분에 해당 앱 서비스의 매출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위험 고객인데요. 앱에 들어오는 활동이 낮아지고 참여도가 낮아지는 이탈 가능성이 높은 유저를 말하죠.
이런 분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발견하면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탈한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탈률, 천레이시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해당 앱 서비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규 유저랑 복귀 유저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요. 타깃을 이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이너 스스로 나와 타깃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디자인하려는 앱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의 수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에 맞게 기능과 디자인을 조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 연차나 직급이 높아짐에 따라서 내가 사용자라면 안 저랬을 텐데, 안 이럴 텐데, 내가 사용자면 이럴 거야,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구체적인 근거나 데이터가 뒷받침해주지 않는 이상 위험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UX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정성이랑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허와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터 드리븐 UX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페르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